우리는 흔히 도시의 미래라고 하면 화려한 조감도나 멋진 빌딩 숲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발을 디딘 사람들일 텐데요. 우리가 설 2026년 그리고 미래의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발로 쓴 기록과 문헌을 통해 우리 국토의 얼굴을 추적하는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 펼쳐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이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이렇게 새해 첫날에 박사님을 모시게 돼서 뜻깊게 올해 2026년 한 해를 열게 되니까 남다른 것 같은데 박사님 작년에 작년 말에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더라고요. 신간 내셨더라고요, 책을. 예. 아무래도 본업이 작가다 보니까 두세 권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두세 권씩 내는 거. 뭐 어쨌든 네. 열심히 하셨는데 그 책이 뭐 여러 책이 있지만 네. 또 한국 도시 2026이라는 맞습니다. 제목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책을 좀 봤는데 뭐라고 해요? 기존의 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차가 되게 일목정연하게 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일단 이게 어떤 책인가요? 저는 답사가이자 작가인데 예. 시작했을 때부터 이 답사를 직업으로 삼았을 때부터 생각했던 게 국토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크지 형태로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를 실현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연간 보고서 같은 느낌? 연간 보고서 같은 예. 느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 뭐 이제 책을 이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예. 저희가 이제 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책에 담긴 내용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당면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국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토와 도시의 운명이 갈리는 게 2026년이다. 이게 변곡점이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 왜 올해 2026년이죠? 라고 이제 작가분이 읽어주신 거고요. 예. 2026부터 이제 해마다 낼 거라는 선언인 거고요. 예. 다만 정말로 중요한 해인 거는 2024년 총선과 25년 대선은 사실 약간 변칙적이었어요. 예. 근데 올해부터 2년 간격으로 지선, 총선, 대선이 있습니다. 이 6년 사이에 수많은 공약들이 던져질 거고 예. 이 중에 일부는 소음이고 일부는 실현될 것이다. 예. 이거를 잘 걸러내시는 게 정책을 입안하는 뭐 국회든 실천하는 행정가시든 그 대응해서 본인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시민이든 판단할 때가 오고 있다는 차원에서 26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토를 관리하는 방향의 방향성 전환. 크게 보면은 이제 뭐 5극 3특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통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나는 확장 재정을 통해서 조금 더 국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뭐 예를 들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국토에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 뭐 그런 것들도 큰 변화가 지금 생기는 어떤 기로에 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5극 3특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는 사실은 기존에 해왔던 것만이라도 잘 끌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문제는 기존의 고압 송전탑 설치 문제, 밀양 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출구만 모색할 수 있어도 사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전기를 생산하는 쪽이나 통과하는 쪽은 전기 피해를 입는데 이 소비처인 대도시는 지중화시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결국은 저는 이거는 재정 확충을 하는데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차원. 그러니까 혜택도 보지 않으면서 피해보는 지역에 대해서 지중화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상식적인 정책만 취하셔도 성공한다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정부를 높게 평가할 점이 있다면 무조건 확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후퇴 전략을 모색한다는 데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무한정 희망만 심어왔는데 이럴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적절하게 후퇴할 때다. 적절히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만하자. 이거는 대선 공약 때부터 하셨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성이랄까요? 현실주의를 보여주는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은 평소에도 뭐 다른 인터뷰나 보면은 정부 계획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든 뭐 표를 얻기 위해서든 그런 어떤 계획 공약 이런 것들이 남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부 뭐 방금 말씀하신 것도 후퇴하는 전략도 필요한데 한번 예. 벌려놓으면은 이게 끝도 없이 굴러가고 맞습니다. 계속 여기에 매몰 비용이 그러니까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가는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은데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많이 돌아다니셨으면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셨나요? 그 두 가지인데요. 예. 두 가지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부 계획안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들은 나쁜 놈이고 거짓말한다가 아니라 본인이 무슨 계획을 했는지도 결국은 모른다,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세종시 건설 과정인데요. 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세종시는 근데 좀 잘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초기의 그림이나 비전을 생각했을 때에는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 너무 많은 손을 대고 한다 안 한다 한 결과 예를 들어 교통 문제를 봤을 때에는 도보, 버스, 자전거, 자가용 모두에게도 불편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 세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로 사실 트램을 했으면 돼요. 초기 신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위례 신도시에 그렇듯이. 근데 아무도 이런 걸 못하고 중간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두려고 그랬죠. 아예 뭐 이제 엎어버리려고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남겨놨던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아파트로 덮어버린다든지 예. 그리고 자가용을 불편하게 만들므로써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기엔 현장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거기 그 벌판에 한복판에 만든 도시라도 춥거든요. 예. 못 걷습니다. 제가 자주 걷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자영만 타고 가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 실제로 걷거나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불편한 건데 이게 어떤 계획안이 처음부터 너무 잘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굴러가다 보니까 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정권이 바뀌면서 본인들이 처음에 이거를 계획했던 거를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정치적 이유가 됐든 그렇죠. 뭐가 됐든 실무적인 차원에서든 실무적인 차원에서든 세종시 주민들이 이 방송을 싫어하시겠네요. 아니 근데 세종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애정도 담고 있어서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정치 테마주가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뭐 이거를 우리가 정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은 지금 많은 공약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GTX 특히 이제 수도권에는 저는 잘 이름도 좀 외우기가 힘들어요. 뭐 그것도 뭐 GTX ABC도 있고 H도 나왔습니다. H까지 나왔나요?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계속 뭐를 이제 짓겠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로 아니면 진짜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그쪽 주민들의 욕망을 정치인들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또 예산을 따내고 그런 것들이 또 자기 당선에 이용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공약들이 국토로 이렇게 계속 확장하고 이런 방식들이 이제 아직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확장이란 말을 이제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새마을 간척지 같은 게 이제 말 그대로 확장인 건데 거기는 아예 없는 땅을 만들어냈으니까 육지라는 거를 이게 간척 사업의 대표 사례인 네덜란드에서도 없는 방식으로 너무 많은 땅을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그 만드는 자체가 목적이 돼 버렸죠 결국은. 그래서 무한 확장 시대는 새만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GTX 같은 문제는 이제 국토 확장이라기보다는 서울권의 확장인 건데 이것이 전국이 무한히 커질 수는 없고 인구가 무한히 안 늘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희생해서 서울권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서울 지역은 조밀화시키면서 다른 지역은 점점 범범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특히 GTX 문제로 꿈을 꾸는데 사실은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GTX 진가 H인가는 수도권을 한 바퀴 돈다고 합니다. 수도권 순환도로처럼. 외곽 순환도로 뭐 이런 그 것처럼. 모양으로. 요즘 이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제일 순환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서울의 외곽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렇네요. 근데 그거의 축소판인 강북 횡단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계획이 있는데 여타 떨어졌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강북으로 이렇게 한 바퀴 횡단하는 것도 떨어지는데 수도권 한 바퀴 뱅 도는 식의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인 게 GTX-D 같은 게 있습니다. 김포 부천선. 이게 강남으로 들어가서 하남으로 간다라는 거였는데 강남까지 연결하겠다고 예전에 그리고 이제 뭐 골라라고 이제 골드라인인가요? 골드라인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골드라인의 문제는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적자고 출퇴근 시간만 조금 좁은 건데 그거는 너무 무리하게 지하화를 하다 보니까 없는 돈으로 예. 늘리지도 못하고 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 게다가 GTX D가 지금 거의 노선이 아마 겹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적자가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골드라인을 지금이라도 지상으로 올려서 모노레일처럼 6량 정도로 하는 게 저는 현실적인 거라 보는데 아무튼 이거 안 되게 돼버렸고 예. GTX D가 이번에 확정이 났는데 결국 강남은커녕 부천에서 끝나서 부천쯤에서 GTX B하고 만나서 서울역으로 가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수많은 정치인들이 강남 가자. 그렇군요. 이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어떤 부분의 환멸 그리고 어떤 부분의 문제의식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뭐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교통 출퇴근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교통이 발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엄청 오르진 강남만큼 오르진 않아도 예. 최소한 남들 평균만큼은 올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욕망에 다 이제 섞인 거고 그게 정치에 투영이 되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다 지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끊어야 된다라는 게 교수님과 박사님의 생각인 거잖아요. 저는 끊어야 된다기보다는 저는 뭐 해야 한다는 말하는 셈이 아니라 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관찰하는 쪽에 가깝다 생각해요. 옛날에 마르크스가 이제까지 학자들은 현상을 해석해왔지만 예. 앞으로 변혁할 때라고 전 반대로 일하는 입장인데 다들 하자고만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는 걸 좀 점검해 보자. 그래야 다음 정책을 할 때 황당한 얘기 안 한다는 입장인데 예. 그렇게 봤을 때는 확장 시대는 끝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유일하게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예. 그게 강남부터 지금 SRT 라인과 반도체를 따라가고 있는 제가 말하는 확장 강남 라인이다. 예를 들어 용인의 반도체, SK나 삼성 예. 또는 평택, 천안, 아산, 청주, 오송까지 이 지역은 확장되고 있어요. 예. 제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보면은 방금 얘기하셨던 뭐 GTX 얘기도 일부에 네,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는 권역별로 묶어서 거기에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서울권, 동남권, 중부권, 대구, 구미, 김천, 뭐 소권, 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역을 나누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대서울권 얘기를 좀 네. 먼저 해볼게요. 행정구역을 넘어선 우리 국토의 새로운 권역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이기도 하고 권역별로 지금 다 묶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권 그리고 전남권 뭐 대구 경북권 그 부울경권 뭐 이런 식으로 묶겠다라는 건데 그 대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개념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호호를 떠나서 또는 선의를 떠나서 정치인의 행정관은 어쩔 수 없이 지방 정부 규모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도 또는 전라남도와 북도의 결합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시민들은 그 관계없이 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익산에 살면서 역 앞에 살면서 KTX로 서울 출근하는 사람 무수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 묶이냐는 거예요. 예. 전 그런 실제 생활권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저는 어디까지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굳이 대서울권, 영어로 그레이터 서울,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서울이 위대하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확장 개념이다라는 건데 이 개념은 경기도랑 다릅니다. 수도권이라는 개념하고. 수도권에는 가평, 양평도 들어오고 안성도 들어오는데 예. 사실 이 지역은 비껴나가 있어요. 오히려 교통망으로 서울 핵심 지역과 이어져 있는 충남 천안 아산이라든지 충북의 청주라든지 이런 지역이 서울 접근성이 좋아요. 지하철 타고 이제 그렇죠.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예. 또는 이제 KTX라든지 또는 원주나 춘천의 일부 지역도 서울 동북 지역 사는 분들은 출퇴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5급 3특 같은 거는 정치인 행정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데 저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보이더라. 다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굳이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지금 춘천에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그렇죠. 친구가 그렇죠. 있어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지 않느냐 물어보면은 힘든 건 맞는데 할만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살면서 얻는 이득이 정말 크다.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불편함이 있고 그렇죠. 이제 때 맞춰서 집에 빨리 가야 되죠. 예,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거 있지만은 나이를 좀 먹으니까 대충 그런 것도 다 이제 맞습니다. 포기가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 들면 술 안 먹잖아요. 이건 뭐 이게 사람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라는 건데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재편되고 있다.
되고 있다. 예. 근데 최근에 저도 네. 그 이제 이 5급 삼특이나 지역 통합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네. 나주에 거주하시는 음. 이제 광주대 예, 교수님이셨어요. 예, 근데 나주랑 광주가 붙어 있는데 네. 90% 이상 95%가 자가용 타고 다닌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다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마 발달하지 그건 않았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행정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예.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맞습니다. 그거를 개별 시민한테다 맡겨버렸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요즘 광주 지하철 2호선 1구간 공사 때문에 난리인데 강기정 시장이 뭐 시장직을 걸 정도로 이게 그 문제입니다. 지하철 공사한다고 도로가 엉망이 돼서 운전 불편하다. 근데 이건 닭이냐 달걀이냐예요. 결국 지하철이 되고 광역철도가 되고 뭐 BRT가 버스가 돼야지 시민들이 자가용을 덜 타는데 네.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는 혼란이 오잖아요. 교통정. 네. 이거를 못 견디겠다는. 이게 뭐가 먼저냐는 건데 결국 이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개개인이 알아서 가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광주랑 전남이 다르니까 우린 몰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맨날 공사하잖아요. 지하철. 예. 근데 이거를 감내하면 더 좋은 대중교통이 온다는 걸 아니까 믿는 건데 그런 문제를 뭐 경상도에서도 보고 충청도에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 단위로 보는 행정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거다라고 그 그렇군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의 생활권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대서울권이 네. 지금 모양을 보면은 음.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좌우로 뻗어나기보다는 위아래로, 그러니까 위는 아니고 아래로 그렇죠. 쭉 늘어나는 이런 그렇죠. 모양이잖아요. 사람 맞습니다. 다리가 늘어나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아까 말씀하셨지 충남까지 이제 예, 충남 충북 일부까지. 예, 일부까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현상은? 이게 교통지리학적으로 교통망이 편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아. 저는 이거를 그래서 면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예. 선으로 넓어진다 표현해요. 마치 여러분이 감자나 고구마를 캐시면은 줄기가 얇게 오다가 한 덩어리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쭉쭉. 예를 들어 광교 덩어리가 있고 동탄 덩어리가 있고 지제 덩어리가 있고 지금 가장 끄트머리가 천안 아산 덩어리, 청주 오송 덩어리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아닌 지역은 사실은 여전히 경기도든 충남 충북이든 예전 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덩어리들이 더 많이 맺히고 있는 거다. 더 넓은 지역으로. 그래서 서남 쪽으로는 충남 홍성 정도까지, 네. 동북 쪽으로는 원주와 춘천의 일부까지, 동남 쪽이 가장 중요한 확장 강남 예. 반도체 라인인데 이쪽은 천안 아산역 주변, 오송역 주변, 그리고 앞으로 음성 진천 그리고 청주공항권까지 아마 나가는 게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된 건데 그러면은 뭐 이거를 이제 교수님 그 박사님은 관찰을 하는 거에 중점을 뒀다라고 맞습니다.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바뀌어야 될 정책적인 제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서울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면은 정부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 내 시가 인구가 는다 준다보다는 광역 자치단 협의체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 얼마 전에 성남 판교에 다녀왔는데 예. 판교에 좋은 기업 많잖아요. 근데 좋은 기업이 많다 보니까 집값도 좋은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교 직장인들이 그 집을 못 사요 거기서. 비싸죠. 비싸서 예. 성남의 최대 문제가 그건데 그 경강선이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이제 월곡 판교선도 만들고 예. 또는 신분당선이 있고 그거 타고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므로 성남에 집을 만들자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싸게 하나는 이거를 인정하고 판교가 직장을 공급함으로써 주변 도시들이 동서로 인구가 는다. 이거를 인정함으로써 협의체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내가 직장을 공급할 테니 당신들은 조금 더 이 젊은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집을 공급해 주십시오. 윈윈 전략을 취하자. 이런 식의 협의체 같은 게 좀 좋다고 봐요. 무조건 그러므로 통합하자. 이게 아니라. 전 행정통합 나가는 거는 정치인의 언어라고 봐요. 아. 그분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표가 이렇게 오니까. 그 이제 지역에서 특히 네. 뭐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통합을 하는 거는 우리의 인구 덩어리 사이즈가 네. 적정량에 적정 인구수에 못 미치니까 사람도 이제 산업도 잘 발달 하지 않으니까 네. 이거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치인들의 언어인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전주 완주가 가장 중요한 사례인데 예. 전주가 매번 통합하자 그러고 완주가 매번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안 됐잖아요. 주민투표 해가지고.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예. 너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예.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다가 감정 싸움이 갈 게 아니라 전주 산단이라는 게 완주에 있는데 이런 게 완주는 완주대로 인구를 뺏길까봐 무서워서 전주 가는 길에 택지지구를 막 개발해버려요. 인구를 막아버리려고. 아. 그러다 보니까 완주는 완주대로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싸우지 말고 통합은 나중에 얘기하고 예. 우선은 요 완주에 있는 전주 산단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직장이든 만들고 전주 완주가 여기를 같이 운영한다라든지 공동 그 지역에 대해서만 공동 정부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좀 통합해 봅시다라고 하면 그때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특정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있죠. 들면은 광역시가 되려면 인구가 그렇죠, 100만 명이 그렇죠. 넘어야 된다든지. 특례시 이런 거. 예, 특례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네 그러니까요. 전입을 하면은 뭘 하네 막 진짜 기를 쓰고 지자체들이 맞습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월만 되면 인구가 된다고. 아, 그거 조사하는 데만 되면. 아, 그때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 또 그렇죠. 다시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는 이런 군 같은 데서는 요 농어촌 생활 임금 같은 게 있는데 예. 그 받는 기간만 있다가 빠져나가는 아.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 왜 시민 세금이 나가야 되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아무도 못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세금 나가는 거거든요. 아,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난국입니다. 생각. 예,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된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지역을 적정하게 산업도 유치하고 인구도 유지하는 게 필요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부작용은 막 생기고. 맞습니다. 그 거점을 개발해야 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 우리 군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군도 산단 만들겠다고. 아마 지방선거 되면 또 나올 거예요. 지방산단 이른바 산단꾼이라고 있거든요. 예. 왜 내 돈으로 그 기업하냐고. 나라 돈으로 기업해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면은 예를 들어 전주 완주 경우는 전주에 산단이 있는 걸 인정한다. 예. 다만 완주를 자꾸 그렇게 잡아버려 그러지 말고 공생하자. 그러니까 완주는 집을 만들고 전주에 인구를 공급한다. 이렇게 윈윈 전략을 취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렇군요. 네. 그 뭐 외국인들도 네. 지금 지역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인구 도시 모양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좀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중국인 타운과 비중국인 타운으로 나뉘는데 예. 안산역이 살아났습니다. 다만 너무 외국인이 많아서 내국인들이 동을 쪼개버리는 일이 있었지만 또는 지금 저는 지방답사 가면 5일장을 많이 가는데 예. 5일장에서 가장 큰 업체가 어디인가? 하나로마트가 제일 크거든요. 예. 사실 지금 농협에서 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맞습니다. 예. 이게 하나로마트가 지금 부작용도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지방에 5일장을 죽여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재래시장들을. 아. 근데 옆집 아들 딸들 거의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예. 아무튼 하나로마트 가면 그 축산물이나 농산물 쪽에 한국인들이 먹지 않는 부위라든지 고기 부위나 먹지 않는 채소들이 한가득해요. 가장 좋은 위치에. 이미 그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외국인 이민자들이 와서 그걸 사 먹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국인은 삼겹살 좋아하는데 예. 모든 사람이 한국살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남아도는 거였어요. 삼겹살은. 이 기름하고 고기 섞인 게 맛이 없거든요. 정말은. 예, 예. 그래서 통다리를 먹는다든지 하림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들을 위한 걸 따로 만들어요. 부위를. 예. 그래서 그들이 이 음식을 소비하는 분들이 그 낳은 아들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왔고 예. 이들이 없으면 그야말로 한국의 어촌이 배가 안 돌고 깻잎을 못 먹고 그런 상황이 다다른 거예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함양 이쪽에 갔다 왔는데 그 법무부가 단속을 나와요. 깻잎 따야 돼서 일주일간 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이다 보니까 장기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비자로 와서 따는데 그 법무부는 이때다 하고 단속을 가는 거죠. 그때 농민들이 이제 결사반대라는 거예요. 네가 따라. 법무부 니네가 따줄 기가. 그러니까 이미 한국의 농촌은 안 돌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들의 특히 합법적으로 오신 분들도 이 결혼 특히 베트남 사모님들이 많은데 예. 이 자녀분들이 이미 군대 갔다 왔고 30대예요. 아, 그렇군요. 이 현실을 인정해라. 근데 대도시들은 만날 수 있는 외국인이 어학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 그러니까 아니면 뭐 관광객도 저 그렇죠, 여기 그렇죠. 지금 방송하는 명동도 외국인 관광객들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많거든요. 나가면은. 특히 필리핀 분들 많이 오실 텐데 예. 말씀 잘해주신 게 경기도 화성이 반도체 동탄만 유명한데 예. 정말은 수많은 농산노촌이 섞여 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향남이라고 거점 지역인데 예. 거기에 공소가 하나 있습니다. 가톨릭 공소. 몇 년간 폐쇄가 됐었는데 예. 최근 들어 다시 좀 부활하고 꽃도 심어놓고 그래요. 그 화성 중부에 취업해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그걸 정비하고 있다더라고요. 왜 정비를 하는 건가요? 가톨릭 교도잖아요. 아.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가톨릭 공소가 발효져 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예.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아, 그래요? 한국인들은 인구가 노령화돼서 관리한 인구가 없는데 동남아 가톨릭 교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신 네, 그렇죠. 가톨릭 신자시네요. 맞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정부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대사유권 얘기해봤는데요. 정리를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강 10년 특집 2026년 달라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간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부에서 못다한 얘기 잠깐 얘기를 할게요. 최근에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부순환도로 서울의 내부순환도로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강북 쪽을 이제 가로지르는 그래서 이제 뭐 저쪽에 성산 쪽에서 시작을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정릉 거쳐가지고 이제 동북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거를 지화화하겠다라는 걸 10년 동안 공사를 하고 뭐 몇천억을 지금 뭐 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왜 이거를 많은 돈을 써가면서 지화화를 하려는 건지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지화화를 하면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내부순환도로를 굉장히 자주 탑니다. 저는 강북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타시는 거죠. 플러스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한다고 했죠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이제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횡단보도로다 만드는. 그렇죠. 이렇게 양쪽이 완전히 단절되다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뭐 막혀서 난리가 났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이제 입체화 시켰죠. 이미. 영등포 쪽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거철이구나라는. 선거철인가요? 23년, 24년에 나왔던 게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지하화 얘기. 그때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거기를 지화화하고 딱 공원처럼 만든다. 맞습니다. 걸어서 한강을 갈 수 있게 만든다. 그럼 이제 여름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싹 쓸려 나가겠죠. 한국의 도로와 철도는 이게 그리고 저 고수부지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제방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 을충현 대홍수부터 25년 홍수부터 그렇기 때문에 낮추는 게 아니라 뭔가 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쳐요 반드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안 되나요? 그쪽은? 그러니까 넣어도 되는데 확인 뭔가 막아야 돼요. 그냥 저 세느강처럼 그냥 싹 걸어가면 이게 불가능해요. 몬순지대 한계입니다. 운명 같은 거예요. 비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의 한계다. 특히 태풍 기후. 예를 들어 화성 동탄 같은 경우가 어느 상가가 좀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소송까지가 직전까지인지 상가 수분양자들에 대해서 그 조감도상은 1층 카페에서 쫙 보이는 강이 보이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1층 가려버리는 제방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시의 입장은 이거는 그러니까 물을 넘치는 거 막기 위한 치수기 때문에 양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싸움이 난 건데 그것처럼 강변도로 특히 지하화는 일단 넘어가시라.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서울 구간의 철도 지상 구간 전부 지하화인데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오세훈 시장이 했었어요. 100조 원래 든다고 나왔는데 국회에서 25조면 되고 그것도 이제 후적지 개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딘가 사라지고 갑자기 또 이번엔 내부 순환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선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은 자연스럽게 좀 그쪽 얘기가 됐고요. 그 책에서 나온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기후 위기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 국제 지정학을 특히 지금 도시 어떤 전망에 대입시킨 거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지금 도시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경학이란 말을 쓰는데 지경학, 지리경제학. 지리경제학. 요즘 세계적으로는 유행인 단어입니다. 아마 몇 년 내로 지정학보다는 지경학을 많이 말하게 될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왜 강남부터 천안 오송까지 확장될 거냐 보냐면은 그쪽에 한국의 사활이 걸려 있고 전 세계가 걸려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거 떼다가 미국 가져가고 싶다고 했던 평택 삼성 공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평택이나 화성시의 확장을 얘기할 때 반도체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또는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이게 사례가 강원도 영월이면 텅스텐, 상동광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90년대 폐광이 됐습니다. 저는 아는 게 영월엔 영월 소주밖에 없었어 제가. 저기 다 단종 유배지. 단종 유배지인 김삿간면.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근데 사실은 영월이 떴던 거는 상동의 평생광산하고 옥동광산이라는 탄광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예쁜 것만 보고 싶어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돈이 도는 건데 90년대 들어 중국의 싼 텅스텐이 몰려오면서 폐광을 했었어요. 근데 알몬티라는 업체가 그걸 샀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답사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미심쩍어했어요. 이 업체는 이걸 왜 사놓고 이러고 있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전국에. 폐광을 가지고는
다시 부활시킨다 놓고는 보조금만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건가 싶었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은 특히 히토류 레어 메탈 가지고 예. 믿을 수 있는 공급망에서 받자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 디커플링과 함께 그러면서 이 영월 강산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예, 믿을 수 있는 한국에서 이 통신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탄 같은데 끄트머리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중국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알몬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그 알몬티의 배우랄까 그 모 기업이 뭐냐면은 대구텍이라는 데인데 예. 옛날 대한중석이라는 국영기업의 후신입니다. 그죠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대구텍인 거죠.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다고요? 네. 대구텍이라는 거는 한국 기업이에요? 예, 근데 사실상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오. 근데 그게 영어를 왜 찍었냐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이 옛날에 저 어릴 때 한국지리 시간에 배운 게 예. 자원의 박물관이라고. 음. 박물관이라는 게 그 좋은 뜻이 아닌 게 골고루 조금씩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게 그 채산성이 문제인 거죠. 채산성이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채산성이 생기면 팔 수 있는 거고 아. 그 중에 텅스텐 같은 건 좀 풍부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경학적으로 보면 명확하다. 음. 그러니까 한 번 도시가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리경제학적인 재편을 통해서 부활의 길도 나오긴 한다. 반대로 새만금이나 제주도 또는 인천의 몇몇 도시들은 너무 중국인 자본에 의존하다가 예. 미중 관계가 틀어지면서 또는 한중 합작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지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지경학적 관점이 필요할 거다. 라는 게 제가 답사하다가 이 부동산이나 도시 쪽을 들어왔을 때 처음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렇군요. 기후 위기는 지금 우리 도시 네. 모양 경관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예를 들어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의 숲세권이라고 예. 창문 열면 여름에도 시원하고 모기 안 들어오고 예. 사실 저는 숲세권이라는 거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다. 예. 평소에 부동산에서 숲세권이라 말하는 지역하고 7월 8월에 뉴스에 나오는 지역을 겹쳐보시면 구글에서 예. 아마 겹칠 겁니다. 아. 그러니까 표장을 하는 거죠. 그 성남 백현동에 옹벽 아파트 논란 됐었잖아요. 예. 5층까지 이런 붙어있던 거. 예. 근데 옹벽을 안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 들어서 옹벽도 만들면 영원한 게 아니라 음. 부풀어 올라요. 물을 먹어서. 맞아요. 예. 특히 지난해 9월에 일본 도쿄에서도 한 50년 전에 만든 옹벽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행히 사망성은 안 났지만 그 집들이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점점 많이 날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국이 70년대, 80년대 만든 옹벽이라든지 축대가 이제 한계 도달하고 있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영원히 할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더 나아가서는 인프라에도 적용됩니다. 고가도로나 터널도 한번 만든다고 영원하지 않고 계속 그렇죠.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건 좋은데 그 뒤에 유지보수는 누가 할 거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치인들은 유지보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표가 안 되거든요. 예. 새로 만들어야 표가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예전에 만든 인프라를 다니시거나 이런 뭐 숲세권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여름엔 특히 좀 피해 다니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앞으로 점점 피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찐 부자들이 서울에서 예. 강남에 안 가고 성북동이니 정릉이니 그런 데 사는 이유는 그 지역은 안전하거든요. 아, 거기는 산이라도 좀 단단한가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예전부터 증명이 된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여름 된 때마다 그 폭우 내리는 지역을 늘 보고 있는데 예. 그쪽은 폭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면산 기슭에서도 그렇죠, 산사태 난 적이 있었잖아요. 남북으로 그러니까. 다. 예, 예. 이런 지역은 증명이 안 됐던 거예요. 아. 저 남부터미널 남부순환도로 많이 다녀가지고 봤었는데 예. 10몇 차선 도로가 있는 거 그걸 뚫고는 옆에 아파트까지 간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까지 안 해왔던 거예요, 공사를. 그리고 공사했더라도 점점 기상이변이잖아요. 예. 점점 극한 호우가 내릴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산사태나 폭우가 내리는 거죠. 이거는 나아가서 인천, 목포, 부산 같은 바닷가 도시들은 더 심해질 겁니다. 예. 이게 온난화 때문에 해수위도 올라가고 이게 만조랑 폭우가 겹치면은 기존에 설정한 기준을 넘어가는 재난이 오곤 하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또 행정가들이나 정치인들은 뭐 이제 정책 입안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잘 안 되고 있고. 잘 안 되죠. 이게 티가 안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악일 선의를 떠나서 예. 이 4년, 5년 중임제 이런 제도의 문제에 귀결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의 이제 선거제도의 한계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20년 내가 여기에 행정가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20년 뒤에까지 내가 플랜을 짜지만은 맞습니다. 물론 뭐 훌륭하신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거는 뭐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 하지만은 말씀하셨다시피 표가 안 되면은 네. 그냥 빨리빨리 다른 걸로 이슈를 또 전환하는. 예. 전환하면 다행이고 기존의 거 엎어버리고 새로 하잖아요. 너무 많이 그런 사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정치행정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런 거니까. 예. 최소한 공무원들이라도 한 자리에 오래 있게 하면 좋은데 특히 인프라 쪽인데 개간 비리가 많았어가지고 순환보직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사하다 보면 한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군요. 이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 굉장히 많죠. 뭐 우리가 내란 극복도 해야 네, 되고, 맞습니다. 뭐 환율도 관리해야 되고, 내수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넓지 않은 어떻게 보면 또 넓은 이 국토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드네요. 예전 그 박정희 전두환 독재 때 그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십 년 자기 거니까 예. 왕국이니까 장기 플랜 세웠는데 그럼 그때 돌아가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늘 공무원에 있는 분들과 임명직, 선출직과 어떻게 교감을 이루고 공존할 것인가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됐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게 대도시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고압성적탑의 지중화 문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왜 소비자층인 대도시 사람들은 지중화라는 혜택을 입어야 되고 생산 지역이나 통과 지역은 피해를 봐야 되는가. 예. 이게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평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 모두. 뭐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에 더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맞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것이 또 어떤 낭비, 지금 돈 지출 뭐 전기 선을 만드는 뭐 그런 비용들을 줄이기는 하지만은 또 그게 일종의 혐오 시설처럼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도시 근처에 짓는 것도 쉽지 않고 참 어려운 문제다. 다만 이거를 너무 정부가 강제해 버리면은 기업들은 아예 한국을 떠나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예를 들어 해남 솔라시도라든지 오게 해야지. 이번에 H&M 같은 게 좀 시끄러운데 부산 가라고 계속. 네. 기업은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이 할 일을 정부가 할 일을 기업에 떠넘기는 거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고 압축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을 가꾸는 거고 기업은 기업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놔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후딱 지나갔네요. 진짜 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어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정점을 찍고 점점 이제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뭐 공동화도 나타날 때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얘기들이 있어요. 압축 도시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도심이라든지 기존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을 더 고도화시키고 고밀도화시켜서 그리고 주변 흩어져 있는 인구를 그쪽으로 모은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높은 빌딩을 하나 읍이나 면에 세워서 주변 흩어져 있는 분들을 고령화되면 사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은 가끔 다녀보면은 고층 아파트가 갑자기 여기에 왜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맞습니다. 30층, 40층짜리가 있지 나머지는 또 다 낮아요. 건물들이. 그래서 그게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 사람 보기에는 이 환경을 해친다 보시겠지만 그쪽은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게 돼야 마을버스라도 15분 안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흩어져 있으면 하루 한 번밖에 못 다닙니다. 그리고 그래야 카페라도 생기고 마켓이라도 생겨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압축도시인데 한국은 용어만 가져와가지고는 황무지에 택지 개발해놓고는 그걸 압축도시라 그래요. 그건 아닌 겁니다. 기존 도시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기존 도시의 기능을 직결시키는 겁니다. 대전 분들이 인구 150만 도시인데 서울과 비교해서 버스가 너무 늦다 간격이 이거 차별이다 말하세요. 지역 차별이라고. 그게 아니라 대전이 너무 흐트러뜨려 개발해버렸어요. 만약에 이걸 좀 더 압축적으로 몇몇 거점에 둔산이든지 몇 군데 했었으면 아마 대전도 서울만큼 버스가 10분 안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편하는 게 압축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 기능들을 특정 뭐 가운데나 뭐 이런 데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나머지는 방사형으로 여기를 들어갈 수 있고 또 외곽은 또 따로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외곽에 택지 개발만 하지 말고 외곽의 인구를 오히려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야 병원이라도 이거 상급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각 지자체별로 자기 인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사활을 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여러 지역이나
뭐 도시가 협력을 해야 되는 일종의 압축 도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네요, 이게. 높습니다. 아. 그 협력도 문제고 자기 도시 내에서도 특히 군 단위가 그런데 왜 우리 면은 안 해주고 저 면만 해주냐. 그래서 그쪽 군의원이 면의원이 그 의원이 이제 시장이 군수가 되거냐면은 내 지역에 주거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집중, 부산 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군단위 읍면 단위에서부터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포기하셔야 되는데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그 진심으로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20년쯤 뒤에 될 거다. 아, 왜 20년 그쯤 되면 뒤에? 정말 마을이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아, 근데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좀 그 한국에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예. 충북 증평이나 경남 거창 같은 경우는 그 자꾸 택지 개발, 우리 면도, 우리 읍도라는 걸 누르고 소재 내에 딱 압축시키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사례를 좀 본받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마 그 욕심을 버릴 수 없을 겁니다. 나 선출돼야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도 정치권을 오래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을 한 3-4개를 묶어서 서울이야 뭐 한 구에서도 두세 개로 나눠지지만은 그러니까 뭐 한 4군데 지역 막 맞습니다. 이렇게 묶이면은 그 소지역주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이쪽에서 출신이면은 저쪽 지역 표는 몇 표고 그렇죠, 이 그렇죠. 계산이 다 나오고 막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표를 줬으니까 혜택을 줘라. 이번에 우리 면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은 3군데 핵심 지역 말고는 사실은 인구 소멸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수도권, 이게 충청권, 대서울권과 중부권과 네. 동남권으로 동남권. 이쪽에서도 핵심 지역들이 묶여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흐트러뜨리고 있고 2차 공공기관도 아마 보나마나 황무지에 만들 거거든요. 두 그러니까 지역 경계 사이에. 공공기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공공기관 이전한 게 이게 시너지가 있었느냐 뭐 이런 없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잘 말했는데 그때 대구, 대전, 광주 정도에 딱 묶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아주고 그걸 아니면 산업별로 묶어가지고 맞아요. 한꺼번에 보내든지. 근데 왜 우리 돈은 안 해주고 왜 저 도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히딩크 감독의 그거잖아요.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했기 때문에 팔도 공화국이나 대학 안배를 깨고 실력 선출했잖아요. 예. 그 정도 긴박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골고루 줘야 된다. 근데 2차 같은 경우도 문제가 예를 들어 경북 사례를 들면 시간 얼마 없습니다만 예. 구미 김천에 줬거든요. 예. 그 경북의 남부 지역이에요. 북부가 좀 불만이에요. 불만이 거기는 많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강원도하고 가까워가지고 맞아요, 더 맞아요. 인구도 더 작고 맞아요. 막 인구 소멸 지역. 예. 그래서 도청 가져간 거고. 아. 근데 2차는 우리 줘라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럼 동해안의 쪽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나 행정 세력이 있는가 하면 저는 약간 비관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짧게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 정치 행정엔 저는 큰 기대를 못 걸고 있는 중이고요. 그나마 장기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업이다. 기업 연구소들. 예. 이분들은 집안으로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음. 그래서 기업의 목소리를 걸러 듣자. 그분들은 또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민 레벨에서는 너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양심이나 애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조언을 해주시다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얘기를 많이 들어요. 현장 갔을 때. 예. 제가 어디 사는 누군데 이게 남아야 되겠냐 떠나야 되겠냐. 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시고 너무 지역과 나를 알겠습니다. 동일시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참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씁쓸한 결론이었지만 정말 현실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국토 개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좀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덕 박사와 함께 2026년 대한민국 공간 재설계에 관해 펼쳐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2026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엄마 아빠 오늘 보러 갈게요. 올해까진 버티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2년 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유일한 혈육이던 누나마저 떠나보낸 27살 청년이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청년의 절망 앞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관심하게 스크롤을 내리는 대신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댓글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형이 되어줄 테니 밥 먹자. 겨울이니까 붕어빵은 먹고 가야지. 봄에는 꽃 보고 여름엔 빙수 먹고 그렇게 살아보자.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보니 청년은 안전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거창한 정책도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투박하지만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엘리 위젤은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2천여 개의 댓글은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사랑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신년 특집 김준일의 뉴스공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댓글들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1부에서는 청년 밥상 문간의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를 만납니다. 단돈 3,000원의 김치찌개로 배고픈 청년들의 허기를 채우고 지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밥 짓는 사랑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폐방화복으로 안전을 짓는 기업 119 레오의 이승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소방관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로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소와 무관심을 넘어 우리 삶을 데워줄 진짜 희망을 만나는 시간. 그럼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시간. 김준일의 뉴스 공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물가 상승 소식부터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지난 10년간 3,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청년들의 허기를 지켜온 분입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신년 특집 두 번째 시간. 세상의 온도를 높이는 사람들. 그 첫 번째 손님은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청년 밥상 문간 예. 이게 어떤 건지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기사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네. 다 알고 있는데 워낙 네. 유명하시더라고요. 신부님이 이미 저명 인사셔서 예. 예, 뭐 유명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저 뭐 이제 식당입니다. 식당이고 이제 김치찌개를 제공하는 식당인데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화제가 된 것 같고 또 운영하는 제가 천주교 신부이다 보니까 또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문문자의 사이간자인 건가요, 이게? 우리 흔히 뭐 문간빵 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 예. 문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쉽게 좀 들어와라 이런 의미인 건가요, 문간이? 네, 맞습니다. 뭐 예전에 보면 그 문간빵이라는 게 사랑방과 같은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이제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찾아봤더니 대문 곁에 있어서 집과 집 안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쉬고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런 친교의 공간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의 취지와 좀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신부님이 시작하신 게 2015년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2015년이었고요. 그때 이제 고시원 청년의 고독사 네, 이거를 맞습니다. 보시고 예. 그러니까 2015년 여름에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저도 뭐 당시 뉴스를 받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런 마침 또 그 뉴스를 접하셨던 수녀님께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뭐 저희도 그때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수녀님의 그 제안 아닌 제안이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거죠.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시모님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당을 운영 시작한 거는 2017년 12월부터입니다. 아, 2017년부터.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신부님은 소속은 지금 글라렛 선교 수도회 수도회입니다. 여기에 계신 거죠? 네네. 궁금한 게 많아요. 일단 3,000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 이게 장소가 지금 제가 알기로 처음에 정릉 쪽인가요? 그쪽에 처음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정릉에 정릉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예. 시장 안에 처음 저희 식당이 생겼고요. 음.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식당을 알게 되시고 또 저희의 취지에 공감을 해주시면서 후원자들이 되어주셔서 예. 지금은 이제 여러 군데 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군데. 네, 그러면은 일단 3,000원으로 특히 요즘 같은 물가에는 이게 원가도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3,000원은.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1년 전에 이제 한번 원가 계산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음. 작년에 그 식재료로는 4,300원 정도였고요. 예. 원가가. 원가가.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걸 포함한 거 뭐 임대료, 인건비 예, 등등등을 포함하면 8,600원 정도였습니다. 아, 그럼 반도 안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요즘 10,000원짜리 이하 식당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네. 10,000원짜리 이하 식당을 발견하면은 대박, 신받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예, 이게 또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 기준이라고 했는데 예. 또 그 재료들이 이제 후원해 주시는 재료들인데 좋은 재료들이다 보니까 근데 아마 정말 이렇게 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원가를 아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실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여기 와서 식사를 하나요? 저희 그러니까 이제 5개 식당이 저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데 예. 그냥 작년 2024년 1년 동안 예. 저희 식당을 전부 이용해 주신 분들이 그 저희가 키오스크에서 주문 건수로만 계산했을 때 아, 예. 18만 8천여 분이셨어요. 18만 명이요? 예.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중에 청년들이 50% 정도 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용을 한 거죠. 아, 그게 제일 궁금한데 네. 청년이 아니어도 갈 수. 저도 혹시 가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3,000원에 좀 먹으면 예. 안 될까 해서. 우리 예.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와주신다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예. 이게 또 이 세례명이 또 가브리엘이시라서 네. 저도 가브리엘이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또 천사를 만난 것 같은 이런 아니.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3,000원을 처음에 2017년에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뭐랄까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희 같은 이제 뭐 종교인들이 성직자 수도자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생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물가 관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사실 저는 한 1,000원 정도를 받으려고 했었어요. 이게 그 정도면 저렴한 거겠지 막연하게 예. 그렇게 해서 식당을 준비할 때에 부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거기에서 3,000원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3,000원을 받으면 청년들에게도 3,000원 정도면 부담이 없는 수준인 건가 보다라고 예. 해서 그냥 3,000원으로 저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네. 무료 급식소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예. 근데 이거를 무료로 하지 않고 가격을 책정하게 된 거. 뭐 이게 돈이 뭐 아쉬워서 그런 거는 아닐 테고 그러니까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뭐 밥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예.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근데 왠지 이렇게 뭐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무료 식당이다라고 하면 저도 좀 가길 꺼려할 것 같더라고.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이게 거칠게 얘기하면은 내가 약간 너무 자선을 받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좀 사회적 시선이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저 청년들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특히나 청년 세대는 그런 어떤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들에 민감한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그 식당을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상황이다, 어떤 처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는 참 원치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히려 저희의 목적은
그냥 편안하게 와서 맛있게 식사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걸림돌이 되는 거라면 당연히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가격 다만 그런데 또 부담되면 안 되니까 예.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때 그러니까 청년들은 부담이 없는데 지금은 더 부담이 없고 이 운영 주체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됐고 3,000원이 네. 제 느낌상으로 체감상으로 2017년의 3,000원과 지금의 3,000원은 네. 글쎄요 한 1.5배 그러니까 느낌은 거의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렇죠. 뭐 절반 이하가 됐을 겁니다. 아마 심하게 말하면 한 3분의 1 수준이 됐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안 올리시나요? 이 3,000원의 가치가 점점 내려간다면 사실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받는 이유가 뭐 이렇게 그냥 당당한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끔 하려는 거였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이 3,000원의 가치가 더 낮아진다면 조금은 올릴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문수 신부님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또 같이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현실적인 얘기. 네네. 이게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을 지금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네, 뭐 사실 이게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뭐 제 개인이 일단 시작을 했지만 저희 수도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2017년에 식당을 시작을 해서 2020년에 청년 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네. 이 조합원도 사실 저희 수도의 신부님들이세요. 아, 그렇군요. 물론 조합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9명밖에 되지 않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신부님들이 조합원이고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한 거는 이 식당 또 우리가 하려는 이 일을 좀 더 이렇게 뭐 공정하게 투명하게 뭐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은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조합비를 내 가지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그게 재투자가 되고 이런 구조인데 여기는 어쨌든 원가 이하면은 네, 돈이 지속적으로 좀 나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반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저는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잘 몰랐어요. 예. 오히려 저희 식당이 있던 성북구에 구청 공무원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예,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뭔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으면서도 비영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협동조합 자체로는 큰 수입이 없는데 후원자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예. 저희 식당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원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저희는 이제 지정 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이제 뭐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에 정산이나 뭐 영수증 같은 거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고 정기 후원도 가능하시고 당연히 일시적인 후원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청년 문간에 또 홈페이지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뭐 그런 게 복잡하다 싶으시면 저희 이제 협동조합의 사무실이 있거든요. 예, 예.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신부님 오셨으니까 저도 후원을 좀 하는 걸로 소액이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몇 분이나 지금 후원을 하세요? 지금? 현재 정기 후원자는 한 2,600여 분. 정도 많네요. 되십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유명 모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예, 예. 네, 그때 계기로 제가 알기로는 유퀴즈 온더 블록에 한번 네, 나오셨던 맞습니다. 걸로 네.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예. 네, 그렇군요. 그때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저희 평화 방송도 이 방송에 나가고 후원자가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너무 비교되면 안 되는데. 아니 뭐꼭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예. 뭐 평화 방송 나올 때마다
그래도 한두 분씩 몇 분이라도 이렇게 후원자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음. 예,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지금 5군데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처음 시작한 정릉, 예. 성북구 정릉에 있고요. 두 번째로 하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있고요. 세 번째가 낙성대역 근처에 있습니다. 서울대 네, 근처네요. 2호선 예, 낙성대역 근처에 예, 있고 예. 네 번째가 이제 서울 대학로. 예.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안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이제 그 전에 제주점이 있었는데 예. 작년 연말에 문을 닫고 올 봄에 안산에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들이 들어보니까 일단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동하는 곳들이 많네요. 보니까 대학가 네. 근처거나 이렇게. 처음부터 대학가 근처로 가야겠다 생각했던 건 아닌데 예.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찾아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자, 그럼 이제 청년들 얘기를 해볼게요. 예. 지난 10년 가까이 이제 청년들을 봤는데 청년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또 이제 밥 먹으러 오신 분들한테 요즘 어떤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네. 관심 갖고 그들의 고민도 또 들어볼 일도 있을 테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10년간. 그러니까 공통의 고민은 잘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예. 예, 그리고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나라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도 느끼고, 그래서 그 제일 고민은 역시 취업이죠. 취업이요. 예, 그리고 그 취업에 때문에 이제 진로의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고 나면은 못지않게 큰 고민이 인간관계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라는 곳에서 예. 또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되니까 물론 우리는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성을 배웠던 것 같은데 예. 그거랑 별개로 또 이렇게 사회생활,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을 갖고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맞닥뜨려야 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또 계속 변하니까 네. 그리고 예전에는 갑질이 아니던 것이 지금은 갑질로 보일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세계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고민들을 많이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상담도 좀 하시나요, 그럼 신부님이? 이제 청년들이 요청을 할 때는 음. 만나서 이야기 듣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제 청년들 중에서는 뭐 이제 일상생활이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고립되거나 좀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은둔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이라고 하면 그러한 청년분들이 저한테 어떤 뭐 도움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차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 뭐 부모님이라든지 네. 다른 분들이 뭐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뭐 제가 뭐 조카가 이렇습니다라면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라고 할까요? 도움을 네. 요청하시는데 그럴 땐 저로서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원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우리 고립 은둔 청년들을 돕는 기관들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일단 연계해드려요. 전문가들 진짜 전문 예, 그 예.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면 예. 고립 은둔 청년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부모님 혹은 보호자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어떤 마음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좀 배우실 필요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답답하잖아요. 아 답답하죠. 우리 아이가 왜 속도이죠. 이래? 그러면서 예. 잔소리도 하셨을 거고. 예.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 것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 배운다고 할까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사자 청년이 원치 않으면 누구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거는 쉽지 않죠. 아니 뭐 제 고립형 은둔은 아닌데 제 조카들도 네.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아. 안 씻어가지고. 예, 방에 들어가서 뭘 그렇게 네. 계속 게임을 하거나 뭐를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땐 좀 씻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밖에 뭐 친구 만날 때는 좀 씻기도 하는데 아 나도 저랬나? 나도 이렇게 저렇게. 조카들에 대해서 폭로하셔도 되는지 아이고, 모르겠네요. 예. 뭐 억울하면은 고소하시든지.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저는 뭐 그렇게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만날 때 보면은 진짜 그런 청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꽤 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제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기성세대 보면은 훨씬 좀 예민하다 할까? 저희 때보다 예, 제가 예. 청년 시절인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혹은 예민한 것 같아요. 세대 전체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너무 무뎠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제 세대가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기는 해요, 사실. 예. 그렇군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청년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좀 더 이렇게 감수성 있는 교육 그렇게 배웠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음. 예.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으면서 조금 기성세대 눈으로 볼 때는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노파심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민간에서 이렇게 청년 밥상을 운영하면서 1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했는데 좀 관에서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정부에서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드셨나요? 안 그래도 사실 지난주에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청년인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나 봐요. 예. 월세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최장 2년 동안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1년에 240만 원이 되겠죠. 예. 20만 원이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2년만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줄이더라도 더 길게 지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총액이 480만 원이라면 예. 그 48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더 길게 3년, 4년 혹은 5년 뭐 그런 뭐 매달 뭐 그러니까 뭐 10만 원씩 4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저는 언뜻 총액은 똑같은데 아니 그건 조삼모사 아닌가요? 아침에 더 주나 뭐 저녁에 더 주나. 예. 그렇지죠 지금. 예. 그런데 청년들의 얘기는 내가 나를 위한 어떤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더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돈의 액수 뭐 크기 뭐 그 유무를 떠나서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냥 우리는 돈의 총액 같으면 그게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면 차라리 빨리 많은 돈 받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라는 그런 산술적인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좀 든든하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지원책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2년으로 한 건 보통 임대차 계약이 2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2년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 뭐 갱신하거나 어차피 이사를 가도 또 임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월세를.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이제 밥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일반 직장인들도 이 밥값이 부담이 되는 지경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밥값 지원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만일 이렇게 돈으로 직접 주는 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뭐 쉽지 않다면은 예. 그냥 쿠폰 형태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몇 년 전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식당 하나 낼 때마다 사실은 큰 돈이 들거든요. 그렇죠. 큰 돈이 들어요. 뭐 계약도 평균 한 맺어야 1억 돼.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어쨌든 해야 되고. 네네. 예. 그래서 야 이거 식당 열 때마다 큰 돈이 드는데 이 돈도 청년들 밥값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만류하셔서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청년들은 뭐 3,000원이든 4,000원이든 청년들 돈을 내고 그 차액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예.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나는 4,000원, 5,000원을 내고 청년들이 뭐 그 나머지 4,000원, 5,000원은 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어차피 10,000원 예를 들면 10,000원에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고 청년들은 이제 뭐 4, 5,000원 뭐 아무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고 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이거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기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를 만류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그런 예산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밥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예,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하루 한 끼는 정부가 책임진다거나 이런 마음으로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식당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그 주거라든지 어떤 것들이 뭐 아까 이제 주거를 예로 들었지만 작은 금액이더라도 좀 예. 길게 이렇게 이어지면 좀 음. 심리적으로 더 든든하다라는 게 새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립감, 이게 내가 또 이제 아직 완전히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에 던져져 있다라는 뭐 이런 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네,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식당을 오시는 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18만 명 연간 그랬고 5군데 그리고 한 절반 이상은 청년들인데 그러면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네.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 식당을? 대체로 어쨌든 저희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식당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청년들이든 뭐 일반인 분들이든 그러니까 주변의 그러니까 주민분들 그다음에 아니면 뭐 낮에는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을 맞아서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이렇게 아까 이제 5개가 된 것도 이렇게 작은 식당이라도 여러 군데 있으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식당이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예, 예. 사실 저희 식당은 가보시면은 다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지역에 예. 뭐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예전에 인터뷰 보니까 청년 밥상 문간이 문을 닫는 게 꿈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네, 고립감을 맞습니다. 느끼는 분들이 네.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02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문수 신부님 또 모신 것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은 아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이문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가톨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네.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그 뉴스 공감 청취자분들에게 또 이제 들으시면서 또 주변 분들에게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또 후배님들도 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살면 예, 사라진다. 예,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힘을 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살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사라지면서 또 의미를 찾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또 신앙이 예.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 오신 청년분들 중에서 뭐 꼭 종교를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겠지만은 가톨릭을 뭐 믿게 되거나 그런 분들도 좀 있나요? 예, 뭐 일단 저희 직원들 중에는 2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시군요. 뭐 지난 예. 긴 시간 동안 보면 아주 얼마 안 되는 숫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더 조심스럽게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밥상 문간이 문을 닫는 게 꿈이라고 했지만은 당분간은 필요할 것 같고 많은 후원이 생겨서 전국 방방곳곳에 또 이 문간이 있어서 문간방 드나들든 청년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투박한 인사가 때로는 가장 큰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의 바람대로 언젠가는 이 식당이 문을 닫아도 청년들이 배고프지 않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무릎.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칼을 넘겨줘요. 그 좋은 손길에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입던 옷, 폐방화복으로 특별한 가치를 만드는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19 레오 이승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19 레오 이게 좀 낯이 익지는 않아가지고 어떤 곳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저희는 실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할 때 입는 옷인 방화복을 이제 다시 수거해가지고 세탁이랑 분해를 한 다음에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한 수익금으로 다시 암투병하는 소방관이라든지 소방관들의 권리 보장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9는 이제 우리가 그 전화번호 119에서 온 거를 알겠고요. 레오는 이게 무슨 의미인 건가요? 레스큐 이치아더를 줄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의미고 소방관이 우리를 구해주듯이 우리도 함께 소방관을 구하자라는 의미로 짓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하신 건가요, 이거를? 제가 2016년도에 대학생 때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처음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대략 이제 올해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10년 차가 네. 됐네요. 그러니까 야, 궁금해요. 왜 폐소방?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그 폐방화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재질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가 이게 이걸로 뭐 가방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방도 만들고 뭐 지갑이나 키링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이걸로 만들면은 불에 안 불에 안 타는 장점이 있겠죠, 물론. 예. 네, 불에 안 타는 것도 있고 굉장히 예. 튼튼하다라는 점이 있는데 예. 사실 뭐 그런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어쨌든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던 것을 나의 소지품으로 갖는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2016년에 처음 이제 내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 처음에는 뭔가 업사이클링을 하자 뭐 아니면 창업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 암투병 소방관의 이야기를 좀 접하면서 이 암투병 소방관한테 기부금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예. 그럼 이 기부금을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그럼 소방관한테 왜 기부를 하고 싶은지를 고민해 봤을 때에는 소방관이 우리를 구해준다라는 믿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슬로건을 먼저 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슬로건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거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고민하는 중에 소방관을 화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키는 방화복을 알게 되면서 이 방화복을 업사이클링 하게 되면 우리가 소방관한테 기부금을 전달하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들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전에는 폐방화복이 있으면은 그 소방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버렸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폐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예. 방화복 중에서도 사실 좀 깨끗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굉장히 깨끗한 애들은 제3국으로 해외 원조를 보내게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해외 원조를 보내더라도 그 나라에다가 뭐 이렇게 좀 그름이 많이 묻어 있다든지 예. 아니면 상태가 좋지 않은데 무조건 보낼 수는 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한 80%에서 90% 정도는 실제 다 소각이라든지 매립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일종의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네. 하시는 거면은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소방복들이 그러면 화재 현장 한 번 가면은 다 이게 폐방화복이 되는 걸까? 아니면 계속 몇 번 쓰다가 조금 이 방화의 능력이 떨어지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들도 등산복들도 이렇게 좀 기능이 몇 번 빨거나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는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쓰나요? 이거는 폐방화복은? 이제 방화복은 말씀 주신 대로 되게 특수한 활동에서 쓰이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3년이라는 내구 연한을 정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대략 한 354회 정도의 출동, 실제 화재 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354회요. 네. 훈련을 제외하고 실제 출동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뭐 365와 가까우니까 사흘에 한 번씩 나가는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와, 엄청나게 화재가 많군요. 네, 이게 뭐 그게 뭐 꼭 어마어마하게 큰 화재는 아니더라도 네, 작은 작은 화재라도 것도 있고. 일단 네. 가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진짜 죄송한 질문인데 돈이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이게. 우선은 저희 또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예. 뭐 영업 손실도 많이 나기도 하지만은 이제 다시 또 영업 손실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지속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그냥.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면은 이거의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고 자발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들을 찾아주시고 계시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실제 소방관분들에 대한 리스펙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화재 출동 건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소방관들한테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분들이 또 이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저희 제품을 또 선택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 네, 점점 매년 이제 판매되는 양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뭐 자원 순환 기술 영역에서도 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초기에는 패션 좌파로 소방관을 후원했다면은 작년부터는 활동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2021년경에 공상 소방관을 돕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기업의 방향성을 안전 기술 쪽으로 좀 틀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암투병 소방관들이 공무상상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는 환경에 있었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국회에서 법안이 좀 개정이 되면서 소위 뭐 고김범석 소방관법이라는 법안이 이제 21년도에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22년도부터는 시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119 레오의 존재 목적 자체가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흔들렸다는 표현보다는 뭐 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렇네요. 저희 이제 암투병 소방관을 지원하겠다였는데 주로 이제 폐질환 같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폐는 생각보다 적고요. 그래요? 이제 피부라든지 혈관 관련된 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암에 대한 영역이 물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의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어쨌든 첫 번째 목표는 달성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영역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을 때에는 우리가 소방관을 다친 이후에 돕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지만은 소방관들이 다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영역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미 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경험들이 그때도 벌써 16년도부터 22년이니까는 꽤 오랜 시간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단순히 수가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술 개발 영역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술 개발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난해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경리 100을 개발을 했다라고 보도를 봤어요. 제가 이 이공계에 약해서 또 이게 뭔가요? 이게 경리 100이라는 게. 예. 이제 작년 1월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에서 비행기 화재 사건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예. 비행기 내부에서 그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기 이전에 다행히도 이제 그 출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짐칸 화물칸에서 맞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네. 그게 이제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거에서 화재가 나서 맞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보조 배터리가 폭발을 하는 건수가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증가할 때는 막 10배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보조 배터리라는 게 바로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상 징후를 보이게 되는데 부풀어 오르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풀어 예. 오르기도 하고 뭐 가스가 새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이상 징후가 보일 때 그 저희가 개발한 이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격리백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예. 그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주변으로 화염이 분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 방화복 네. 그 소재로 그러니까 가방을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수백 같은 거네. 예를 들면은 물에 안 젖게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휴대전화 같은 거 넣고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뭐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밖으로 퍼지지 않는 거. 네, 그렇군요.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가 그럼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일반 대중에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 예. 항공사라든지 이제 뭐 공공기관들 그러겠네요.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 항공기 중에 한 60% 정도가 저희 제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예, 화재를 사실은 안 나게 하는 게 소방관들을 제일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술 개발도 하고 그렇군요. 그 암투병 소방관 지원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공상 소방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영웅의 집 프로젝트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소방관 암투병 소방관 외에도 저희가 그 다양한 소방관 권리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관분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권리 보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부의 역할이 시작되기 이전에 굉장히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암투병 소방관도 공상 인정을 받기 이전과 지금은 좀 다르듯이 이제 그 주거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소방관분들 중에 공상 인정을 이제 신체가 절단이 되면은 공상 인정이 당연히 되지만은 그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나오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병원에서의 이제 치료가 끝났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집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많이 거주하시는데 그 아파트가 베리어 프리가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 뭐 턱이 있다든지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없어야 이제 신체 절단된 소방관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턱 같은 게 뭐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쉽게 보면 예, 예. 문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을 이제 저희가 모금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되게 귀여운 모양의 집 모양 키링이 있는데 그 키링을 구매하시면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이제 네, 신체 절단 소방관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좀 인상 깊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어떤 분들, 그러니까 뭐 신체가 조금 이렇게 다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혹시 에피소드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뭐 이제 가명을 요청하셨어서 제가 예, 예.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김빈이라는 저희가 가명을 써서 이제 그 공개된 사례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팔이랑 이제 다리 쪽이 이제 손상이 많이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먼저 설명드려야 예, 되는데 예, 예. 그 물류창고 화재에서 이제 화재 진압을 하다가 그 안쪽에 인명이 있다라는 의심 신고가 돼서 이제 안쪽에 수색을 하는 도중에 그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너져 내린 것 때문에 이제 그 한쪽 신체의 절반 정도가 이제 손상을 입게 된 거죠. 예, 예. 근데 그렇게 됐으면은 사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좀 원망도 많이 될 것 같고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그때 그냥 어쨌든 인명이 없었던 거니까는 들어가서 수색하지 말 걸 이런 뭔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분은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도 소방관이라는 역할은 혹시 모를 1%의 가능성이라도 그 사람이 있다라는 의심이 된다면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 내가 이 신체가 손상된다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난 무조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정말 단순히 그냥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되게 숭고한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의 집에 가서 주거 환경 개선도 그럼 해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의 뭐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이제 그 자활 이제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또 많이 필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무너져 가지고 깔리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깔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헤집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예. 이제 손가락이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손상을 좀 입은 아, 살입니다. 진짜 안타깝네요. 그렇군요. 그 연말에는 히어로즈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순직 소방관의 자녀들을 돕는 펀딩도 시작하셨다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그 히어로즈 패밀리라고 해서 소방관분들이랑 이외에도 이제 제복근무자 분들 중에 순직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예. 미성년자 자녀들을 모아서 국가보훈부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을 지원하는 펀딩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모금을 해서 그분들 이제 어린 장학금 미성년 형태로 장학금? 네, 지원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이 먹고 살 수는 있나 이게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에 널리 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이게 정말 잘 지속 가능한지 그게 제일 염려가 되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아직 직원들 급여 밀리지 않고 예. 이렇게 네, 급여도 준다는 게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들으시면서 구매를 네. 해주시는 분도 계실 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또 음. 이렇게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 그 구조 활동을 하셨던 트라우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실제 소방관 PTSD에 대한 지원 영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PTSD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군인을 대상으로 시작이 됐던 영역이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네, 증후군. 맞습니다. 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군인들 이제 미국에서 미군 그 해외 참전을 했던 병사들이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 안전한 환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긴장되는 그 템포들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PTSD 치료 방법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예. 이게 소방관한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방관들은 그 긴장되는 환경에 다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리타이어 그 전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시 그 전쟁의 현장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지만은 예. 소방관들은 사실 오늘 퇴근하고 이틀 뒤에 똑같은 그 현장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의 치료 방법대로 아 이거는 안전한 환경이야라고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소방관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긴장이 또 필요하기도 한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쨌든 치료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저희가 봤을 때 유사하다고 보는 영역은 화상 환자들의 PTSD가 또 있는데 예. 화상 환자의 PTSD는 그 소방관의 PTSD랑 유사성을 많이 띠거든요. 화상 환자들도 그 내 신체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고 이것과 뭐 내일 일어난다고 해서 화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서 좀 유사성을 띠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치료하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기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119 레오가 어떤 목표를 그리고 올해도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또 공익적인 거니까 홍보도 좀 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데 저희가 생존함으로써 그 나눔의 가치를 더 많이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소방관의 암투병 소방관만 지원하다가 그 아까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PTSD라든지 아니면 히어로즈 패밀리나 다양한 부분들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많은 분들이 저희 119 레오를 사랑해 주시고 제품을 또 구매해 주신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도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119 레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1월 2일 금요일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발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라디오로 발행된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 주셔서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신 공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